7월 초에 일본에 이제 대지진이 난다라고 아주 그냥 모두들 공포에 떨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괴담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게 예측이 다 가능한 거고요. 특히 이 다츠키 료가 얘기한 이 난카이 해국 지역은 100년, 150년 주기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동경 앞바다 지역인 토카이 지역과 큐슈 앞바다 지역인 난카이 해곡의 난카이 지역이라고 하는 이곳이 난카이 해곡 지역은 한 500년 동안 지진이 안 났고요. 이 동경 앞바다 지역인 이 토카이 지역도 170년 동안 지진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00년, 150년 주기로 지진이 계속 나는데 이 두 지역은 안 나고 있으니까. 시기가 넘어선 거예요. 에너지는 이미 쌓였다는 건 우리가 여러 증후로 알고 왜 있거든요. 그럴까? 나야 하는 거죠. 참고 있는 거죠.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다들 휴가는 갔다 오셨어요? 휴가 저는 한 번 다녔습니다. 어디요? 저는 이제 캐나다 가지고 나사도 갔다 오고 캐나다도 갔다 오고. 잠시 갔다 왔으면 잠시. 네, 우리 장 교수님은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집이다 보니까 그 시간을 집에서 보내야 돈이 안 아까워서 아 그렇구나. 깨알 자가 보유 지금 저랑. 그게 다라는 거야. 아니 좋죠. 예. 저는 항상 여름 휴가는 저희 고향 포항에서. 아 좋다. 과메기. 과메기는 네, 겨울에 나긴 하지만. 겨울이에요? 예. 저는 휴가를 여행이라는 걸 가본 지가 지금 한 5년, 6년 된 것 같아요. 없어요. 진짜로요? 예. 다른 분들 이렇게 여행 갔다 왔다 뭐 힐링했다 하면은 참 부럽기는 한데. 아니 일본 갔다 오신 분 안 계십니까? 일본 갔다 온. 아니 7월 초에 일본에 이제 대지진 난다는 썰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일본 여행 가려던 분들이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쨌건 대지진이 안 나고 7월 초는 지났지 않습니까? 네. 넘어간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 이게 괴담인 건지. 제가 알기로는 만화에서 누가 예언처럼 얘기해가지고. 맞아요. 그 작가가. 네, 작가가 그랬었는데 딱 1년 전에 제가 일본에 학회 때문에 다녀왔었거든요. 네. 그때도 대지진 위험에 대한 기사가 많았었어요. 하필이면 이제 학회에 가서 저녁 식사를 이제 거기 학회 했는데. 분들이랑 먹으러 갔는데 그 학회장에서 바닷가 쪽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담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지진 나면 여기 쓰나미로 우리 살아남기 힘들 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진짜로 정말 그 공포가 진짜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조개구이 집에서 바로 먹거든요. 쓰나미가 난다면 어디로 도망쳐야 되지? 도망칠 만한 높은 언덕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게 너무 밥 먹는 내내 사실은 약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무의식적으로. 불안감이 많으신 분. 네, 저 불안이 높잖아요. 그걸 경험하니까 일본에 사는 분들은 어떻게 이런 불안과 어떻게 보면 공포를 감내하면서 사시는 걸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이제 진짜 대지진이 나는 건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 불안하긴 하시고 우리나라도 과연 이 지진에 좀 앞으로도 좀 안전한 것인지라는 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고 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최고의 지진 전문가, 우리나라에서 지진과 관련된 어떤 뉴스가 나오면은 항상 등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저도 보면 낯이 좀 익을 뿐인가요? 그렇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좋습니다. 나와주시죠. Well, I said shake, rattle and 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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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you want to ride? Sing it.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앉으십시오. 네.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에서 지진학을 전공하고 있는 홍태경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홍태경 교수. 홍태경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반도에서도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우리 교수님을 1순위로 찾는다고 하는데 비결이 어떻게 되시나요? 비결이요? 예, 왜 모든 미디어가 네. 지진 이슈만 있다 하면 교수님한테 찾아갈까요? 글쎄요, 저도 난처하네요. 지진 나는 거를 좀 기가 막히게 맞추시는 분이 아닐까. 코난 같이 좀 명지진 탐정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예, 그래서 찾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교수님한테 묻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대지진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발생하게 될 건지 알려주세요.
저도 알고 싶네요. 그런데 이제 지진은 언젠가는 나기 때문에요. 여기 난다고 그러면 언젠가는 납니다. 시간이 문제예요. 지진은 과학이기 때문에 여러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은 어느 지역에서 지진이 날지 예측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진동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걸 구분해내는 것들이 이제 학자의 의무고요. 학자의 역할인 거죠. 아, 좋습니다. 교수님, 그럼 교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시는 분이세요? 네, 저는 지진파를 가지고 하는 연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지진파. 네, 지진파라고 하는 거는요. 예. 지진계라고 하는 곳에 기록이 되는데 네. 이 지진계에 기록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땅의 흔들림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진도 땅의 흔들림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네. 기상활동도 땅의 흔들림을 만들어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둥 같은 것들이 치게 되면은 창문이 흔들리고 네. 그게 마찬가지로 땅도 흔들리거든요. 아, 이 때리니까. 네, 예. 그래서 이 천둥 연구도 이 지진계로도 할 수 있고요. 또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북한의 핵실험을 제일 먼저 탐지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지진계입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직접 그 지진계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를 직접 노러 다니시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이 기상청과 네. 지질자원연구원 등 이런 그 기관들에서 네네. 이미 한반도 곳곳에 지진계를 많이 설치를 해놨거든요. 이걸 이제 퍼머넌트 스테이션이라고 하고 네. 영구적으로 운용되는 것들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이 필요하면은 지진이 빈발할 것 같은 곳 혹은 우려되는 곳에 지진계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때 설치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포터블 사이즈모미터, 이동식 지진계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동식 지진계 하나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게 있는데. 아, 진짜요? 네, 오, 보여드릴까요? 이거 지진계 나 처음 보는데? 네. 귀엽다. 엄청 작은데? 예쁜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지오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오폰? 네. 예. 이 부분을 땅에다 이렇게 심게 되면은 땅의 진동이 이 센서가 감지를 하게 되고요. 네. 여기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기록하고. 요 윗부분은 이제 배터리인데 네. 저희가 이제 이거를 심어 놓게 되면 한 4주에서 5주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 배터리 또 갈러 가야 돼요? 네. 아, 그러면 이거를 땅에다가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열차에다가 딱 박아 놓으면 이거 열차가 얼마나 흔들리는지도 알 수 있습니까? 미세하게라도? 아주 예리하십니다. 예. 사실 지진계로 연구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차가 지나갈 때 기차가 발생시키는 진동마저도 잘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 신호를 분석을 하게 되면 기차의 속도, 기차가 몇 량짜리인지, 기차의 축 간의 거리가 얼마인지도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요? 네. 교수님. How much this item? 그렇죠. 아, 좋다. How much this item? 이거는 포터블용이라 비교적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인데요. 요게 한 400만 원 정도 합니다. 저렴한 게 400이요? 네. 이것보다 조금 더 정교한 센서 같은 경우에는 대당 한 3천만 원 이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진짜 무겁잖아요. 무거우면 잘 안 흔들릴 것 같은데 그냥 일부러 무겁게 만든 거예요. 잘 네, 고정되라고. 이게 설치를 할 때는 땅을 파서요. 이게 안 보일 때까지 묻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지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간혹 분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다른 분들이 모르게 잘 숨겨놓고 저희만 장소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땅은 누가 팝니까? 대학원생이 팝니까? 아, 불행히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 뭐 일본 사는 그 친구한테 또 들어보니까 그쪽은 이제 너무 지진이 익숙하니까 그냥 지진이네. 흔들린다 뭐 예. 그런 것들 좀 잔잔해지면 다시 또 하던 일 하고 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 비슷한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일본에서 그 학회가 있어서 제가 갔었는데 예. 규모 5 정도가 동경 앞바다에서 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호텔을 심하게 흔들었죠. 새벽인데 네. 그 재빨리 이제 바지만 입고 호텔을 내려갔죠.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계단을 타고 쭉 내려갔더니 내려가 있는 사람이 저하고 외국인 2명만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 일본 학자들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게 일상이랍니다. 네. 일본은 왜 유독 그렇게 지진이 자주 나는 걸까요? 일본이 위치가 굉장히 좀 곤란한 위치에 있습니다. 곤란한 위치요. 일본의 북쪽 지역은 태평양판과 일본 열도가 충돌하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동경을 기준으로 남쪽은 필리핀판이 충돌을 하고 있거든요. 판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이 지구는 아주 그 두꺼운 네. 판이라고 하는 것이 맨 위에 덮고 있는데요. 판이 덮고 있다.
네, 판이 한 두께가 100kg 정도 되는 두께입니다. 아, 두께가 100kg요. 어마어마한 판이네. 이게 기본적으로 판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판이 만들어지는 곳은 어디냐면은 바다 한가운데가 바로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 태평양 같은 경우는 태평양 중앙해령이라고 해서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데요. 거기서 판이 1년에 10cm씩 만들어집니다. 아, 판이 만들어집니까? 네, 이렇게? 만들어져서 바다에서요? 네, 바다 이게 지구 내부에서 만들어져서 지구 내부에서 네, 바다로 위로 올라오는 올라오는 거죠. 위로 올라온다. 네, 그리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양 옆으로 확장이 돼 나가는데 예. 태평양판이라고 하는 건 태평양 중앙해령에서부터 북서 방향으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되면 네. 일본 열도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에 10cm씩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동경으로부터 북쪽 지역인 홋카이도까지 충돌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에너지가 많이 쌓인 곳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2011년도에 발생을 했고요. 그러고 동경 아래쪽에는 난카이 해곡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필리핀판이라고 하는 또 다른 판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 1년에 5cm에서 7cm 속도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이제 최근에 지진의 우려가 큰 난카이 해곡을 만든 바로 그 지역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서로 다른 판들이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판의 전쟁이네. 근데 그렇게 해서 판이 만들어지고 판이 충돌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판에서 경계가 맞물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운이 나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조건이잖아요. 근데 일본 말고도 이 정도로까지 뭐 판의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경계가 또 있나요? 있어요? 사실 일본이 아주 최악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굳이 꼽다면 이탈리아 같은 것도 비슷하게 판의 경계부가 지나가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밑에서 계속 지구 내부에서 판이 올라온다고 그러잖아요. 생성이 계속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판이 생성이 아예 안 되면 지금 딱 이 대지를 유지하면서 그냥 지진 없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행복하겠죠. 왜 그럴까요? 왜 지구는 운동을 해야 되니까 계속 걔네들이 판을 생성하는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지구가 살아있으니까 겪게 되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거든요. 네. 지구 내부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는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물질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붕괴되면서 많은 열이 지구 내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 지구 핵에서부터 멘트를 통과해서 지표까지 열이 쭉쭉쭉쭉 올라오게 되거든요. 이 올라온 열들은 지표에 다다르게 되면은 새로운 물질을 용융시켜서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면서 확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구 내부가 뜨겁지 않으면 당연히 그렇게 새로운 물질들이 안 만들어지고 지진도 안 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구에 만약에 뜨거운 물질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핵 내에 순환이 없게 되고요. 핵 내에 순환이 없게 되면 지구를 덮고 있는 자기장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아, 그러면 최악인데요.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자기장이 있었잖아요. 없으면 실드가 없어지면은 태양풍에 그냥 다 작살나죠. 구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아이러니네요. 지진을 꼭 같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같이 갖고 가야 되는 네. 거, 안고 가야 되는 거네 지진은. 그 가장 또 하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단층 현상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단층인데 판하고 판이 만날 때 이렇게 밀면서 서로 끊어지거나 네. 아니면 밀리거나 하는 게 단층 현상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단층 예전에 단층을 얘기를 해야 될것 학교에서 같은데. 배웠던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뭔가 끊어진다 약간 이 느낌인데 좀 가물가물한 것 같아요. 단층, 역단층 그림 보고 맨날 시험 보고 그러면 단층 모형을 한번 볼까요? 단층이 모형까지 가져오시고 정말 어렵게 구한 단층 모형인데요. 어렵게 구하셨어요? 네, 대학에서는 사실 이런 모형 쓰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 구하느라 애먹었습니다. 이게 사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있을 법한 그런 모형인데요. 이거는 역단층 모양을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역단층. 네. 여기 보면 원래는 이렇게 층을 이루기 때문에 2층하고 2층하고 똑같은 이 레벨에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상에서는 힘이 이렇게 쭉 옆에서 미는 힘들이 가해지는데 그때 못 견디게 되고 부서질 때 다른 판이 다른 블락 위를 올라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일이 역단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올라타구나. 반대로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곳도 있습니다. 잡아당기게 되면은 요 경계부를 타고 이 블록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정단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정단층이나 역단층도 있지만 더 많은 거는 주양이동 단층이라고 하는데요. 주양이동 단층이요? 요거는 단층 힘을 받으면 서로 양 옆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너 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옆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이렇게 판의 안쪽에 있는 곳에서 주로 관측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주 지진이나 포항 지진들은 전부 다 주양 이동 단층으로 나타난 지진입니다. 그러면 지진은 항상 단층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네, 이게 단층이 곧 지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층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힘을 받아서 땅이 쪼개지는 현상을 우리가 단층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게 곧 지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진이 발생했던 곳이 곧 단층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어디 가시다가 이제 야외에서 단층을 보셨다 하면 과거에 여기서 지진이 났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층 자체는 우리가 지진이 일어났던 흉터 이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단층이 생기면 지진이 나지만 그 어떻게 보면 또 단층이 있는 곳에서 또 지진이 나기도 하잖아요. 아주 핵심 포인트를 짚으셨어요. 그러니까 힘을 받게 되면은 단층 운동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멀쩡한 땅에 힘을 계속 주게 되면 새로운 땅이 쪼개지면서 네. 단층이 만들어지고 지진 났네라고도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땅이 쪼개진 곳이 있으면요 힘을 계속 받게 되면 여기가 제일 약해요. 다른 땅보다. 그러니까 부서진 데가 계속 부서지는 거예요. 그 방금 뭐 단층 해서 사실은 이 땅이 움직이고 서로 끊어지고 뭐 위에 올라타다가 뭐 버티다가 튕기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땅이 뭐 50kg, 100kg 되고 네. 그럼 뭐 중량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그런 무게에 사실은 그걸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힘이 작용하는 것 같거든요. 도대체 그 힘의 정체가 뭐고 네.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땅 밑에 누가 있냐는 거죠. 뭐지 이 땅을 막 판을 움직이는 이 힘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 힘을 곧 우리가 응력이라고 하는데요. 응력이요? 응력. 말이 좀 되게 어렵지만 영어로는 이제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스트레스. 예. 네? 스트레스 그 받아요. 스트레스요? 네, 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진짜요? 지구가 받는 스트레스. 응력이 스트레스였다. 네. 그럼 이해가 쉽네. 지구가 스트레스를 뿜어대는데 그게 움직이면서 이제 터뜨리자. 네. 이런 게 되는 거네요. 네. 응력은 힘이 일정합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예, 이런 거 네. 궁금했어요. 응력은 힘이 일정하냐? 왜냐면 우리가 또 힘 이런 거 이제 일정하냐 아니냐 동위원수 해봤잖아요. 몰라요? 동위원수 해봤잖아요. 동위원수 해냈죠. 같은 공기라도 아시죠? 네. 같은 공기라도 중성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네. 아시죠? 데프콘님을 네. 다시 봐야겠는데요. 이게 바로 지진의 주기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원리가 바로 데프콘님의 이 말에서 나온 이거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평양파는 1년에 10cm씩 이동을 하고 필리핀파는 1년에 5cm씩 이동하는 건 오늘이나 내일이나 10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가 매년 쌓이는 양이 일정하다는 거고 일정하다. 일정하게 에너지가 쌓여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규모 8.0 지진이 발생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100이라면 이 100이 쌓이는 속도가 늘 일정하기 때문에 규모 8.0은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진의 주기성이라고 하는 게 헛된 얘기가 아니라 이곳에 쌓이는 힘의 크기를 우리 계산할 수 있고 이게 얼마만큼 쌓이는지 늘상 알기 때문에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지진이 나야지만 해소가 되겠구나라는 걸 쉽게 계산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년, 150년 주기로 이곳에서 규모 얼마짜리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너무 떠들썩해가지고요. 그러면 이거 오히려 더 불안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 역설인데요. 예. 지금 지진이 안 나는 게 예.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일처럼 보이지만 남의 한편으로는 오늘 안 났기 때문에 오늘 에너지가 또 쌓인 거예요. 응력이 더 쌓이는 거네요. 그렇죠. 이 응력이라는 건 반드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해야만 하는 거고 언젠가는 풀려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청소년 시절에 제가 과학 잡지를 열심히 읽었는데 그때 많이 나왔던 게 도카이 난카이 지진. 네. 근데 그게 벌써 20년 전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네. 뭐 곧 날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 계속해서 또 응력이 축적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이 학부생 다닐 때 향후 30년 내에 난카이 해곡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한 30%에서 40%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다 대학원 들어가게 되니까 한 50%쯤 올라가더라고요. 사실 50%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요즘에는 난카이 해곡에서 30년 내에 이런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80%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80% 확률이라는 거 거의 마주치기 어려운 확률입니다. 그렇죠. 이건 반드시 나는 확률이나 마찬가지 거기 확률이거든요. 간다 봐야죠. 네. 그래서 이게 오늘 나도 안 이상하고요. 내일 나도 안 이상한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 사실 이제 또 그 작은 지진들이 참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작은 지진이 계속 이렇게 오다가 대지진이 확 하고 오게 되는 그런 건지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지진을 보면 예. 큰 지진 나기 전에 전진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전진이에요. 네. 발생하지 않기도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 보면요. 장난감 갖고 너무 열중하다 보면 네. 이 장난감 노느라고 소변이 마려운데 가지도 않고 참죠. 네, 막 참잖아요. 참죠. 제 아들 보면은 어렸을 때 보면 이 앞이 이렇게 소변이 조금씩 배어 나오는데도 놀고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재밌으니까. 전진이거든요. 저희 아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에너지가 아주 많이 쌓이게 되면 조금씩 에너지를 배출하는 일이 벌어져 조금씩 부서지는 거죠, 단층이. 이걸 이제 전진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 후에 본진이 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본진이 올 걸 예측하기도 하는데 근데 항상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떨 때는 큰 에너지를 갑자기 배출하면서 지진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진 발생하기 이틀 전에 규모 7.3 지진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걸 전진이라고 판단을 못했던 거예요. 이미 커서. 예, 이미 이게 이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충분히 큰 지진이어서 일본 학자들이 걱정했던 건 이 다음에 이어질 여진이 어느 정도 올까 생각을 한 건데 갑자기 이게 전진이었고 그 후에 본진 9.0짜리가 나온 거예요. 9.0. 와. 그런데 이 7점대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서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냐면 이 단층대에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쌓여 있는데 단층대를 일부 쪼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단층이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얘가 쪼개놓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한꺼번에 훅 부서지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큰 지진으로 발현하게 됐던 거고요. 그 전진이라는 게 계속 찔끔찔끔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응력이라는 게 조금씩 약간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면은 그래도 대지진이 좀 올만한 그런 거는 조금 해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게 궁금했거든요. 지구도 그러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규모가요 굉장히 큰 비밀을 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카이 해곡에서 예상되는 최대 규모는 9.0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한 단위가 바뀔 때마다 즉 규모 7과 규모 8은 규모가 한 단위인데 에너지는 32배 차이가 나요. 규모 8과 규모 9도 32배 차이가 나거든요, 에너지가. 차이가 많이 나네. 그러면 규모 7과 규모 9는 두 단위 차이 나니까 더블이네. 32 곱하기 32가 돼서 약 10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규모 9.0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해소하려면 규모 7.0이 1000개가 발생을 해야 돼요. 규모 7도 어렵지만 규모 6이나 규모 5로 해소하려고 하면은 규모 6만 하더라도 32,000개. 예, 어쩔 규모 수가 없네. 5로 100만 개가 나야 돼요. 세소가 안 되네요. 이거는 진짜 지구가 그냥 어떻게 스트레스 푸느냐에 따라서 그냥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재난경보 울리는 것처럼 지진 대피 경보 같은 거를 이제 일본 같은 데는 저 보낸다고 하는데 네네.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알고 경고를 보내는 걸까요? 그게 지진 조기 경보인데요. 조기 경보. 예. 네. 예. 이 지진이 발생한 곳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관측소를 활용하는 건데요. 관측소를 활용해서. 네, 이 지진파가 도착하게 되면 P파, S파라고 해서 지진파가 P파는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는데 진폭이 좀 작아요. S파는 그보다 늦게 움직이는데 진폭이 커서 지진파. 예, 피해를 일으키는 건 주로 S파입니다. 그래서 이 P파가 도착한 정보를 가지고
S파가 도착하기 전에 빨리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진 규모가 얼마고 어디서 발생했어. 네. 그러면 P파와 S파의 도달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해서 S파가 도달하기 전에 빨리 알려주는 거죠. P파는 이제 미리 우리가 접수를 한 거고 네. S파는 이제 진짜 충격이 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P가 그 프라이머리 프라이머리. 우선적으로 오는 거라서 그걸 줄여서 P라 그러고 P가 팡 하고 오는 거고. 파는 이제 지진파 할 때 파동이 네. 먼저 오는 파동. 그리고 S파는 세컨더리라서 두 번째로 오는 거. 그래서 이걸 더 쉽게 기억하려고 사람들이 만든 게 P파의 P가 이 방향이니까 푸시. 푸시. 그래서 P라고 생각하고 S는? 흔드니까 쉐이크. 그렇게 기억하는 거. 스프링을 잡고 이렇게 그냥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P파고 스프링을 이렇게 흔들면은 그렇게 보이는 파동이 S파인 거죠. 당연히 이렇게 흔들면은 땅이 위아래로 움직일 거니까 출렁거리니까. 출렁거릴 거니까 피해가 크겠죠. P파가 그러면 S파보다 얼마나 먼저 옵니까? P파가 지각에서 전파되는 속도는 초당 6.5km 정도 가거든요. 6.5km. 예. 예. 그런데 S파는 초당 한 3.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도달 시간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P파, S파, 지진파 이건 또 누가 발견한 거예요? 이것도 그 영국의 그 지질학자 리처드 올덤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리처드 근데 올덤. 인도 쪽에서 연구를 하다가 이거 왜 속도가 다른 지진파가 있지? 네. 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찾아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